자, 그러면 2부에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설명이 아니라 이건 약간 부탁인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 때 브레이크를 쓰죠. 브레이크. 그럼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거는 90에서 95%의 경우에 안전을 위해서 밟는 거잖아요. 차를 뭐 세운다거나 속도를 줄인다거나 교통사고 날 것 같으면은 피해를 미니마이즈 시키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근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때가 있죠. 길바닥에 블랙 아이스가 깔려 있거나 빗길이라든지 빗길인데 뭐 커브 틀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오랜 시간 트럭이 내리막 가야 되는데 짐 가득 싣고 갈 때 브레이크 계속 밟으면 파열될 수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게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게 뭐 삶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금융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를 배워가지고 그걸 100% 상황에 적용하면 되게 위험해요. 그 주위 상황이나 다른 여건이나 이런 정황을 다 take into account 해가지고 A라는 걸 했을 때 B라는 게 일어난다. 즉 여기 보면은 X를 하면은 Y가 생긴다고 네가 했는데 왜 X 후에 Z가 찾아왔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게 우리가 뭐 그 무슨 뭐 대장금이나 무슨 뭐 허중 같은 거 보면은 물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물이 당연히 몸에 좋은 거지만 약이 되고 보통 좋은 거지만 이게 뭐 만약에 신장 안 좋으신 분이 저 뭐야 투석하는데 물을 너무 많이 마신다든지 이러면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 가지 룰을 유니버설 룰을 찾아 놓고 그거를 계속 그냥 아무 때나 적용을 하신 다음에 왜 이건 이렇게 될 건가요?라고 약간 하시면 여러분들이 혼자 생각하실 때 생각하시고 이렇게 뭔가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자산을 뭐 집을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금을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달러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하실 때 너무 한 가지만 보고 A를 하면 B가 생겼으니까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시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 질문이나 댓글을 제가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그렇고 제 채널에서도 그렇고. 그 예를 들어서 QT에서 방장님 당신이 QT에서 QE로 간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 아닌가요? 미국에서 QE로 돌아서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 아닌가요? QE 다시 하면은 부동산, 증시 다시 상장한다는 뜻 아닌가요? 자, 원래 QE를 한다 그러면 상승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미국 정부는. 지금 부채 덩어리에 눌려서 임플로드 하는 상황이 왔죠. 그 자폭? 그러니까 안에서 터지는 거, 바깥에서 공격받는 게 아니라 안에서 터지는 거. 뭔가를 너무 오래 못 타서 터졌다든지. 지금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서 큰일이 난 나라인데, 고충을 겪고 있는 나라인데, 거기서 돈을 더 찍는다 그러면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가 없겠죠. 나라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오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처음에는 2008년에나 정부가 만약에 너무 큰 빚이 없다든지 멀쩡한 그냥 정상적이었으면 QE라는 건 좋죠. 제가 지금 개인 만약에 신용 대출을 받은 게 뭐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대출을 2천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행을 가고 즐겁게 놉니다. 그럼 제 스트레스가 풀릴 거 아니에요. 좋겠죠. 그럼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제가 신용 대출이 예를 들어 3억이 있는데 거기다가 2천만 원을 더 빌려서 또 놀러 가면 제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라 더 쌓일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나 이 돈 어떻게 갚아? 3억 2천을. 그 상황마다 좀 다른 거를 그 다른 정황을 다 같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들었을 때 A가 생기면 B가 생긴다라는 그 공식을 아무 때나 다 같이 아무 때나 갖다 적용을 하시면 되게 기준을 잡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저금리 30년 했고 돈 풀기 30년 했는데 왜 집값 안 오르나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 제가 뭐 제 영상을 선전하는 것 같아서 뭐 죄송하긴 한데 일본이 궁금하신 분은 꼭 제 일본 편을 보세요. 좋은 디플레, 나쁜 디플레라고 썸네일에 해놨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좋은 질문이긴 한데 일본은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일본도. 일본을 들여다봐야 돼요. 도대체 쟤네는 왜 30년 동안 저 제로 금리를 하고도 자산 거품이 안 끼고 저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고선도 경기 부양을 못 했는지. 일본 같은 경우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왜 그런 표현 있죠.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가. 그게 딱 지금 일본 상황이에요.
일본은 망했는데 질질 끌면서 30년째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제로 금리를 하고 양적 완화를 했음에도 그 제가 말씀드리는 제 표현이에요. 간땡이 붙게 하는 그거를 못 이끌어냈어요. 즉 트라우마를 한 방 먹었는데 1990년도에 그걸 극복하지 못한 상태로 제로 금리에다 양적 완화를 하니까 그냥 계속 저조해져 있는 거예요. 아예 잃어버린 거예요. 폭망한 다음에 다시 살아나질 못한 거죠. 불씨를 다시 살린 다음에 거기다 바람을 넣어서 불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예 불씨가 살아나질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일본이 약간 그 닫힌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고 약간 자기들끼리 돌아가는 사회가 있거든요, 일본이. 그 저희가 금융회사에서 팀을 만들어서 굴릴 때도 우리가 아시아 헤드잖아요. 헤드 오피스잖아요. 홍콩에 있으면. 근데 홍콩에 있으면서 우리가 아시아 팀이라고 안 하고 NJA라 그래요. 항상 팀을. 그게 Non-Japan Asia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저희는 인도에서부터 저 호주, 뉴질랜드까지 다 커버를 하는데 저희 팀에서 일본만 빼요. 네, Non-Japan Asia예요.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 재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도쿄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크레딧 스위스 재팬 팀에. 크레딧 스위스 재팬 팀에 전화하잖아요. 영어도 못해요, 그 사람들. 정말 특이해요, 일본은. 국민성이 되게 달라요. 사회가 되게 닫혀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 또 그 국민성 자체가 저축률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저축률 높다 보니까 돈 잘 안 돌고 순환 안 되고 또 엔화라는 것 자체가 세이프 헤이븐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거품이 많이 안 끼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계속. 옌 캐리 트레이드도 많이 하죠. 옌 캐리 트레이드 했다는 거는 일본에서 돈을 빌린 다음에 바깥으로 빼내서 바깥을 사니까 밖에 해외 자산을 매입한다든지 그쪽에 투자를 하니까. 또 은행은 또 일본은 유명하게 좀비 기업이 많죠. 좀비 기업이 1%, 뭐 10%, 20%만 있어도 나머지 정상 기업들을 다 힘들게 하잖아요. 나머지 정상 기업의 OP 마진, 영업이익 마진을 갉아먹고 퇴보시키고 나머지 정상 기업들도 살아남기 힘들게. 좀비 기업들은 예를 들어 정상 기업은 200원을 남겨야 되는데 좀비 기업은 20원만 남겨도 그냥 연명하는 거예요, 계속. 돈 부족하면 저금리로 0%에 그냥 사오면 되니까. 빌려오면 되니까. 그럼 정상 기업도 200원 못 남기고 150원, 100원 계속 줄어들죠, OP가.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개발이 없어요. 개발 퇴보하는 거고. 그럼 결국은 일본 국내 기업이 퇴보를 하게 되면은 국제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도 퇴보하고 임금도 떨어지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성장도 떨어지고 자산값 꺼지는 거죠. 하락하는 거죠. 결국 디플레 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싹 망하고 나서 새로 시작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97년 IMF에 싹 망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흑수저니까 도와줄 부모님이 없어서 국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2000년대 더 탄탄하게 우리가 차라리 더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프면은 감기약 세게 먹고 한 3, 4일, 4, 5일 딱 앓고 난 다음에 기운 차리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본은 지금 3년 내내 감기약을 달고 사는 거예요, 쟤들은. 이게 30년인 거죠. 그럼 사람을 3년 내내 감기약을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병신이 돼서 사람 구실을 못 하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일본은. 차라리 그러니까 헝그리 정신이 대한민국 살린 거고, 그렇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금수저 집안 애들이라 구제금융 그 자체가 길어졌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고, 미국은 일본을 보고 야 우리도 디플레 오면 안 돼 해서 돈 찍으면서 2% 타겟 인플레이션 잡고 하다가 저 난리 난 거지. 인플레이션에 오히려 치이고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어쨌든 그래서 그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저금리였기 때문에 다 자산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간땡이 수치도 봐야 되고 그 사이클도 봐야 되고 국민이나 대중의 심리도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불이 꺼졌냐 불이 어느 정도 살아있냐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만 보시고 꼭 그 다음으로 늘 똑같은 식으로 넘어갈 거라는 그 박스 안에서 틀을 내서 조금 벗어나시면은 저한테 오는 질문을 한 절반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질문 받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고서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저한테 제가 못 본 질문은 그냥 혼자 생각하실 때도 같은 실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근데 이 패턴을 제가 되게 자주 봐요. 많이 봐요, 꽤. 여기 또 나왔어요. 여기 하나 또. 자, 그러면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만 더 먹을게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SVB 사태 후에 금리가 확 떨어졌었죠. 폭락했었죠. 3.5%까지인가 떨어졌죠. 10년물이. 이거를 보고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다라고 하시는 전문가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는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쏠림 현상이라는 거는 미국 국채를 사고 사니까 금리가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마켓에서 금리를 낮출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서 떨어진 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금리 못 낮춰요, 제가 보기엔. 저는 금리 동결을 하면은 뭐 어쩔 수 없고 제가 틀린 건데 저는 당분간은 금리 절대 못 낮출 거라고 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워낙 큰 변동성 신경 쓰지 않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원, 30원이 변동에 따라서 너무 놀라거나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12개월 방향을 더 잡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니까. 리먼 100배가 리먼 100배가 어떻게 올 것 같냐 혹은 뭐 언제 올 것 같냐 이제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어렵고요. 어떻게 올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그냥 단지 오면 이제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큰 사이즈로 올 거고 오면은 그냥 보자마자 알 거예요. 아, 쉣, 왔구나, 이거네. 그리고 미국은 끊임없이 계속 구제금융으로 달러에 숨이 붙어 있는 한 계속 할 겁니다. 계속해서 지속될 거예요. 달러에 숨이 붙어 있는 한 구제금융은 계속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말씀 한마디로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인용해 온 거예요. 댓글이었습니다. 제 창에 댓글이었는데 자, 방장님, 미국채 살 곳이 없고 제가 전편에서 미국채를 살 곳이 없어서 QE로 돌아선다 그랬죠. 미국채를 살 곳이 없고 가격이 폭락을 하는데 강달러가 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채가 무너지면 달러도 무너집니다라고 하셨어요. 자, 시청자분께서 해주신 그 글만 딱 봤을 때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미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폭락을 하고 살 사람이 없어서 금리가 확 뛰면은 당연히 강달러가 온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달러도 무너질 거예요. 저는 단지 그런 순서로 온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스마일리 페이스. 호호.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미국이 결국 그 페드가 QE로 돌아서야 되고 왜냐하면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서 국채를 파는 게 어려워지면 결국은 the buyer of last resort 최후의 구매자인 페드가 QE로 돌아서서 사줘야 된다. 즉 그래서 돈 찍기를 멈출 수가 없고 다시 재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를 잡기가 그만큼 힘들어질 거다라는 게 전 영상의 핵심이었어요. 그럼 한쪽에서는 돈 찍고 한쪽에서는 계속 금리를 높여놓는 고금리를 유지해야 되는 이 상반된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때 한국이 금리 격차를 벌려놓고 있으면은 그 리먼 100배의 주인공이 안타깝게도 한국이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자. 그 말씀이었고 그러다 어디서든지 하여튼 리먼 100배가 터지면 순서가 그러다 어디가 뭐 한국이 됐건 어디가 됐건 한국이면 안 되겠지만 물론 어디서든지 리먼 100배 비슷한 게 터지면은 결국 QE를 하건 $1 trillion 코인을 찍어내건 미국이 무슨 무책임하게 돈 찍어낸 짓을 하던 순간 강달러가 반짝 오겠죠. 그럼 다들 패닉 상태로 들어가면 어차피 달러로 한번 몰려야 되니까. 그렇죠? 이때 한국이 원화를 필사적으로 방어해야 된다. 그게 제 말씀의 흐름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채가 폭락하고 강달러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미국은 계속해서 돈을 찍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는 잡기가 힘들 거고 그러는 와중에 그 상반된 정책을 유지하는 와중에 리먼 100배가 올 거고 이 리먼 100배가 오고 나면은 결국 달러로 다시 돈이 한번 몰리는 순간이 한 번은 올 테니까 그때 신흥국들이 넘어질 텐데 그게 제발 한국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엔 달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돈을 저렇게 계속 찍어내고 인플레이션하고 싸우기 위해서 금리는 높여놓고 하고 있다 보면은 그 다음에 달러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 네, 댓글 보면은 그럼 달러를 많이 사야 됩니까? 하는 말씀도 많으세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달러를 지금 단기간으로 사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을 사시라고 한 적은 있어도 달러를 사시라고 한 적은 없어요. 달러를 사서 가지고 계시는 건 괜찮긴 한데 달러를 파실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으셔야 돼요. 예, 왜냐면 미국도 언젠간 꺾여서 내리막으로 가는 순간이 한번 올 텐데 그걸 언제 들었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는 제 생각이 있어요. 그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언제가 될 것 같다는 걸. 근데 달러가 영원한 답이다는
사실 수 없어요.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달러를 파실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영원한 안전자산이진 않아요. 달러가. 브레이크가 위험할 때가 있듯이 달러도 위험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달러를 보유하고 계시는 건 괜찮지만 언젠가는 폴아웃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타이밍은 이제 본인이 잡으셔야겠죠.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가능한 이제 방향성을 한번 볼게요. 자,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순차적으로 1번부터 6번까지 이제 이런 순서대로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여기저기서 뻥뻥 터질 겁니다. 그쵸? 이제 기업이 됐건 은행이 됐건 뭐 부도도 나고 난리도 나고 서로 물려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길 거고 단 달러가 그렇게 쉽게 약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게 왜냐하면 고금리가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터지는 문제가 좀 약하잖아요. 지금 SVB처럼 좀 약하게 터진다.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계속 구제금융으로 막아줄 수 있다. 그거는 페드가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소리예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6% CPI를 2%까지 끌고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 보여드렸던 거에 보면은 최소한 한 24개월은 걸린다고 보는 거거든요. 18개월에서 24개월. 18개월에서 24개월을 계속 고금리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달러가 쉽게 안 약해질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아니면 터지는 문제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냥 리먼 100배가 뻥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금리 하락해요. 네. 5%, 5.5% 같은 기준금리를 뭐 1%로 낮출 수는 있어요. 확. 근데 그 순간에도 달러는 쉽게 안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난리가 나고 금리를 낮췄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안전자산인 달러로 꼬이거든요. 최소한 단기간은 잠깐이라도. 그게 뭐 며칠이 됐건 몇 주가 됐건 또 다시 달러로 꼬일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는 쉽게 안 약해져요. 제가 보기엔. 그게 첫 번째고요. 예,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좀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달러가 영원히 강하다는 게 아니라 쉽게 안 약해질 거라는 거예요. 확 달러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달러가 언제 부러질지는 한번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문제가 뻥뻥 터지다 보면은 서로 은행 간의 신뢰가 떨어지고 기업 간의 신뢰가 떨어져서 돈을 서로 안 빌려주고 잘 안 맡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FDIC랑 페드에서 나와서 급하게 진화를 하는 거고 이게 구제금융의 연속이고 이름만 QE가 아니지 이거는 QE의 탈을 쓴 QE입니다. 사실. 그렇죠? 계속해서 돈 찍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는 거니까 이건 QE예요. QE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이게 뱅텀 랜딩 펀딩인가 뭐 이름을 다르게 붙였잖아요. QE예요. 저거는. 돈 찍는 거예요. 이 상반된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고 텟 스프레드는 제가 다음에 저기 외환할 때 설명드릴게요. 상반된 정책을 계속 펼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면 뭐 6개월이 걸리건 9개월이 걸리건 12개월이 걸리건 한 발 한 발 리먼을 향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겠죠. 한 발 한 발 리먼 사태 100배를 향해 우리는 조금씩 다가갈 겁니다. 계속해서 터지는 게 많아지니까 연준에서는 계속 금리를 어느 정도 높게 유지할 거고 그러다 보면 또 결국은 신흥국이 도마 위에 오를 확률이 높죠. 왜냐면 우리가 덩치 싸움에서 선진국한테 밀리니까. 물론 여태까지 말씀드렸듯이 터질 곳이 영국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좀 불행 중 다행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럴 확률이 좀 적잖아요. 걔들이 먼저 맞고 떨어질 확률은 적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벌써 기일츠 문제 한 두어 번 있었잖아요. 연금공단들이 갖고 있었던 기일츠 페이퍼가 영국 국채 가격이 확 떨어지면서 금리 올라가니까 떨어지면서 SVB가 겪었던 걸 똑같이 겪었는데 영국이 나서서 막아줬고 리스트러스라고 이상한 수상이 와가지고 헛소리 했는데 또 정부가 막아줬고 큰 문제 없이 계속 이렇게 덮어버리고 있는데 그 덮어버리는 힘이 선진국이 아무래도 세니까 우리보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저번에 올해 그 찍었던 그 영상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외환 보유가 필요하다. 80, 90, 100% 가야 된다. 이게 덩치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덩치가 커야 밀리지 않아요. 싸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도 계속 올려서 한국 국채 경쟁력도 올리고 국가가 구제금융을 너무 많이 해주지 않아서 빚 여력을 더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선진국처럼 저렇게 더 많이 끌어올리면 안 되고 좀 아껴 써야 된다. 우리 카드를. 외환시장 개방하는 것도 맞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시 비유를 하면 우리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쵸? 그럼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을 수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거는 옆 사람보다만 빨리 뛰면 되잖아요.
그쵸? 10명이 있다가 호랑이를 만나면 내가 10등만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9등만 해도 살잖아요. 뛰기 시작하면. 1등을 하자는 게 아니라 8등이나 9등까지만 하자는 거예요. 제 말씀은. 꼴찌만 면하자. 97년에는 뭐 러시아랑 태국이랑 같이 해서 그 꼴찌 그룹에 묶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세네 군데가. 꼴찌 해보니까 장난 아니잖아요. 그 꼴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외환보유를 더 갖고 있자는 거고, 요거는 제가 진짜 약속드리는데 요 외환보유 거는 다음 주에 꼭 찍을게요. 이거 추가 설명이 확실히 필요하거든요. 외환보유 위험성이랑 이거 왜 100% 필요한지 하고 어떻게 한국이 외환보유 외환 위기를 맞을 수 있는지를 굉장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확실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댓글 보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리먼행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전부가 지금 조심조심 가고 있어요. 낭떠러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을 보면은 미국은 계속 벌써 이제 돈 찍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한 발 한 발 리먼행으로 가서 리먼이 뽕 터진다 싶으면 그땐 미국이 풀어줘야 되는 돈이 지금은 이제 BTFP 좀 귀엽지만 그때 풀어야 되는 돈은 상상 초월하겠죠. 그러니까 2008년에 탑이라고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페니메, 프레디맥, AIG, 시티은행부터 시작해서 다 막아줘야 될 때 필요한 게 잠깐 필요했던 게 750 빌리언이라 그랬어요. 이거 아주 귀여운 돈이에요. 지금에 비하면. 지금 미국 1년 적자가 1년 그 펀드 대시 국채가 거의 평균 1년에 1 트릴리언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750 빌리언이라는 돈은 15년 전에 이 돈은 귀여운 돈이 됐어요. 지금은 12년 동안 제로금리 했고 우리가 이 이후로 그렇죠? 페드의 밸런스시트는 8배 돼 있고 M2 머니 서플라이는 2.6배 올라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얼마나 큰 돈을 풀어서 그 다음 리먼 100배를 막아야 될지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규모가. 제 생각에는. 그렇죠? 미국이 그렇게 해서 돈 찍어서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선진국이 비슷하게 찍을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이미 연금 사태 났던 거 막았고 리스트러스라는 이상한 수상이 들어와서 은가 쌓아놓은 거 치웠고 스위스는 지금 크레딧 스위스가 쌓아놓은 은가 치우고 계속해서 지금 모든 국가들이 다 기업이랑 은행들이 쌓아놓은 은가 치우느라고 정신없고 누가 더 돈을 많이 찍어서 구제금융 해주나 약간 그런 경쟁 구도를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가. 자본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시장은 끝난 지는 오래됐어요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망하면 부도가 나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물 건너갔어요. 예. 자본시장의 그 중요한 룰인 파산을 시키지 않았을 때에 생기는 그 여파, 즉 화폐 위기로 갈 건데 그 화폐 위기를 어떻게 갈지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은 2008년하고 2023년에 현 상황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2008년에는 GDP가 미국이 15 트릴리언, 그때 부채가 8 트릴리언. 그렇죠? 우리 사람으로 치면 제가 1억 5천 연봉이라고 하면요. 신용대출, 그렇죠? 주담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용대출. 뭐냐면 미국 국채 발행돼 있는 거는 담보대출이 아니라 그냥 국가가 발행한 종이 쪼가리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치면 신용대출이에요. 제가 2008년에는 1억 5천 연봉에 신용대출이 8천이었는데 23년 되니까 25T, 32T가 된 거죠. 즉 2억 5천 연봉이 올랐어요, 제가. 15년 만에 1억이 뛰어서 2억 5천 연봉을 받았는데 신용대출은 3억 2천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용대출 8천에서 3억 2천, 4배가 뛰었죠. 연봉은 한 60%, 70% 오를 때 신용대출은 4배가 뛴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이 딱. 그럼 이 신용대출이 얼마까지 갔을 때, 개인으로 봤을 때, 제가 2억 5천 연봉일 때, 얼마까지 올라갔을 때 은행에서 긴장하고 돈 돌려내 하면서 저에 대한 신용이 무너질 거냐. 그 타이밍이 달러가 무너지는 순간이 되겠죠. 즉, 이 대시 32 트릴리언까지 발행돼 있는데 이게 35, 40, 45 가서 50 가면 아니면 45 때 언제 무너질 거냐. 그걸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순서가 이렇게 가죠. 그렇죠? 문제 터지고 은행 간의 신뢰가 떨어지니까 정부는 계속 개입하고 한 발 한 발 우리는 낭떠러지 리먼 100배를 향해서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터지면 결국은 미국이 됐건 선진국이 됐건 마구마구 돈을 찍어서 상상 초월하게 구제금융이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면은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문제를 맞닥뜨릴 것 같은데 그 미국이 어디까지 돈을 찍어서 어디까지 구제금융을 해줄 수 있는지 어느 순간에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순간이 올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